여러분 안녕하십니까. TBS 교통방송이 마련하는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 순서를 시작하겠습니다. 대선이 이제 60여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각 후보들은 대선 캠프를 속속 정비하면서 활발한 민생 그리고 정책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각각 그 후보 진영에서 쏟아내는 많은 정책 이슈들이 본격적으로 이 대선판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최근 초미의 관심사가 되어온 문재인 안철수 후보의 야권 단일화 공방, 과연 어떤 쟁점이 있는지 토론을 통해서 알아보겠습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오늘 토론을 위해서 전문가 4분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먼저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목진휴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국정치아카데미 김만흠 원장 자리 함께해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그리고 시사평론가 유창선 박사도 자리를 함께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립니다. 본격적인 토론에 앞서서 이제 오늘 주제와 관련해서 영상을 저희가 마련했습니다. 함께 보시고 말씀을 나눠보겠습니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건 아니라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문재인 후보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단일화가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안철수가 이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주당 후보 문재인으로 정권 교체를 할 수 있다는 자신감으로 충만합니다. 지금 와서 정당론 보내는 게 참 어처구니가 없다는. 네, 최근에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들 사이에서 이른바 정당 후보론을 둘러싸고 날선 공방이 오간 바 있습니다. 야권 후보 단일화 기싸움에 시동이 걸렸다고 볼 수가 있을까요? 그 배경을 살펴보고 또 어떻게 우리가 이를 바라봐야 하는가 함께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그동안 야권 후보 단일화는 당연시되어 온 측면이 있습니다. 특히 이제 야권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필승론을 바탕으로 이러한 인식이 확고하게 있었는데, 최근에 여론조사 지지율에서 문재인 후보가 앞서가는 새로운 국면이 나타나면서 과연 단일화가 성사될 수 있을까, 이것이 뜨거운 그 관심의 대상으로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또 과연 단일화를 성사시키는 것이 절대적인 그 가치에 준하는 그런 문제인 것인가 하는 그런 의문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각각의 의견을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 교수님부터 좀 말씀해 주실까요? 그 대선이 66일 남았죠. 지금 시간으로 보면 아마 지금 66일 이후에 지금 시간에는 투표가 진행되고 있을 그런 시간일 겁니다. 단일화 얘기를 하고 있는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누가 진짜 대선 후보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걸 전제로 하는 거겠죠. 그렇죠. 예. 그 필성의 카드로서 단일화. 두 가지 측면을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하나는 단일화가 말씀하신 것처럼 절대적 가치인가, 그것이 우리 사회를 위한 어떤 쥐고의 선인가 하는 게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단일화가 될 수 있을까, 이걸 생각해 봐야 될 텐데요. 우선적으로 왜 단일화를 해야 되는가, 단일화의 목표가 뭔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를 하는 이유가 정권 교체에 있나요? 아니면 우리 사회를 더 나은 단계로 발전시키기 위한 하나의 노력으로 보는 것인가요? 만약에 단일화가 목표라고 그러면 이거는 상황이 매우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일화가 될 것인가 이전에 과연 왜 단일화가 필요한가? 단일화가 우리 사회가 꼭 필요로 하는 어떤 것인가? 또 막 그 논의가 있고 난 다음에 이제 논의가 돼야 될 것이, 그렇다 그러면 단일화가 필요하다 그러면 단일화를 하는 방식은 무엇이 되어야 될 것인가? 뭐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뭐 지금 사회 일각에서는 게임 이론을 적용한 방식도 제시되고 있고요. 아니면 과거에 우리가 경험해왔던 것을 다시 거론하면서 이런 방식 저런 방식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런 방식들이 과연 그 목표를 달성한, 단일화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적합한지를 한번 따져봐야 될 텐데요. 66일밖에 남지 않은 이 시점에서 단일화를 논의한다 그러니 좀 국민의 입장에서는 안타까운 그런 심정입니다. 네. 지금 문 교수님 말씀하시는 순간
저희 또 새로운 손님이 한 분 도착하셨습니다. 생방송의 묘미를 보여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원래 그 초대 손님 가운데 한 분이셨죠. 용인대학교 교양학부의 최창렬 교수님 지금 도착하셨어요. 죄송합니다. 네, 예, 일요일이어서 예. 차가 안 막힐 줄 알았는데 예. 좀 막혔던 모양이죠. 네. 네. 지금 단일화가 성사될 예. 것인가, 그리고 과연 단일화만이 지금 우리가 추구해야 할 가장 그 큰 덕목이 되고 있는가,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네, 잠시 후에 얘기해 주시고요. 예. 이번에 어떤 분이 얘기를 해 주실까요? 네. 김만호 원장님 해주시겠어요? 좀 드릴까요? 최 교수님 그 교통방송 TBS를 안 듣고 오셨나 봐요. 잘 듣고 오셨으면 이 사진이 없었을 것인데. 네. 그 단일화가 앞에 야권 단일화는 말이 붙죠. 네네. 그래서 단일화 주장이 나온 배경에 두 개가 섞여 있습니다. 야권의 후보 단일화라는 측면. 야권은 우리가 집권 여당의 후보가 아닐 경우 야권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은 흔히 얘기할 때 야권은 조금 현재 집권 여당에 맞서는 세력. 그런 느낌이 좀 강하죠. 그래서 집권 여당에 맞서서 정권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하나로 뭉쳐야 된다. 이런 전제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다자구도에서는 현 집권 여당 후보를 이기기 어렵다. 이게 그동안에 되게 조사에서 나오고 있고, 지금까지는 아직까지도 다자구도로 조사를 해보면 박근혜 후보가 앞서고 있기 때문에 나머지 후보도 이기기 위해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있는데, 실제 이게 논란이 되고 있는 것은 단일화 대상이라고 얘기하는 민주통합당 진영과 안철수 후보 간의 단일화를 느끼는 지금 감도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죠. 그래서 좀 후반에 말씀드리겠습니다만은요. 또 하나 단일화 문제를 볼 때 저는 이것을 염두에 두면은 이해하기 쉬울 거다라고 봅니다. 뭐냐? 사실상 단일화는 최종적으로는 선거를 통해서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얘기하는 거. 최종 우리가 대통령 후보 한 사람을 뽑는 게 단일화인데, 그러면 어떤 방식으로 어떤 조건 속에서 어떤 제도화에서 대통령을 뽑는 게 맞는가라는 것을 굉장히 고민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만큼 그런 조건들을 똑같이 우리가 지금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봐야 됩니다. 우리가 대통령 후보를 한 사람 뽑는데 무조건 한 사람을 그냥 뽑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뽑았을 때 국민의 의견을 잘 반영이 되고, 또 그것이 선거라는 것이 이후에 국민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까, 그 차원에서 본다면 마찬가지로 지금 야권 후보 단일화 관점도 그런 것에 준해서 본다면 뭐가 바람직한 방향인가 조금 논의를 해볼 수가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그 단일화의 그 진전 상황은 어떻게 보십니까? 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지금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다고 일반적으로 보십니까? 예측하고 있다시피 그 외부의 압력, 특히 야권 지지 세력의 외부의 압력 등을 감안한다면은 단일화되는 쪽이 훨씬 많은데요. 그러나 단일화 두 당사자 중에서 민주통합당은 단일화를 완전히 하던 필시 조건으로 보고 있고, 반면에 안철수 후보 진영은 조금 그것을 느끼는 진폭이 있는 것 같습니다. 민주통합당하고 똑같이 야권이 승리하는 데 초점을 두고 단일화해야 된다는 쪽, 단일화하되 그 중심이 안철수 후보가 돼야 된다는 쪽도 있고요. 또 하나의 정반대 쪽은 지금 3자 구도가 있는 상황이 한국 정치에서 매우 바람직하지 않느냐. 역대 그동안의 선거를 보면은 조금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어쩔 수 없이 여야 두 세력 중 하나를 택해야 됐는데 지금 세 세력이 있다 보니까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논의가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런 가운데서 그러면은 이게 꼭 단일화할 필요가 없이 세 세력이 그대로 끝까지 가는 게 좋지 않느냐. 설령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에게 어부지리를 주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우리나라 정치를 그게 바람직하다랄 정도로 양쪽에 상당히 스펙트럼이 넓은 쪽에 있기 때문에 안철수 후보 진영은 아직 생각이 완전히 정리되어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좀 그렇게 봅니다. 유 박사님 보시기엔 어떻습니까? 야권의 후보 단일화 문제는 야권 지지층 입장에서 보면은 이번 대선에서 그야말로 필수적인,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과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야권 지지층들이 이번 대선에서 삼고 있는 기본적인 목표는 역시 그 정권 교체거든요. 정권 교체를 이번 대선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야 한다. 여기에 뭐 야권 지지층 대부분의 이제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단일화 없이는 이번 대선 정권 교체 이루는 건 불가능한 것이 이제 뭐 분명해 보입니다. 야권 지지층 내에서는 사실 그 지난 1987년 대선 그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당시 그 YSTJ 그 두 정치인이 두 야권 지도자가 단일화를 실패를 해가지고 결국은 당시 6월 항쟁에도 불구하고 노태우 씨한테 대통령 자리를 안겨줬던 거, 그것이 기억에 지금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 같은 경우에도 역시 최종적으로 새 후보가 본선을 마지막까지 치르게 되는 이 3자 구도로 갔을 때는 야권은 필패고 박근혜 후보는 필승이다, 이런 인식이 지금 대체로 지금
지금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그런 차원에서 야권의 후보 단일화 역시 그 필수적인 과정으로 지금 인식이 되어 있다 생각을 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나중에 더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습니다만 야권 단일화는 이번에 이루어진다. 그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아까 김 원장님하고 이제 조금 이제 의견이 다른 부분은 이제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도 지금 NCND 해서 후보 단일화 문제에 관해서 시인도 부인도 하지 않는 이런 지금 입장을 고수를 하고 있는데 이거는 좀 전략적인 모호성 저는 그렇게 이제 봅니다. 그러니까 안 후보까지도 역시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 이건 뭐 후보뿐만 아니라 그 안 후보 이제 캠프 전체적으로 후보 단일화의 필요성은 다 뭐 인식을 같이 하고 있는데 다만 안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은 그걸 거론할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중으로 지금 밀어놓고 있다. 이런 정도에서 보면 되지. 뭐 후보 단일화에 대한 의사가 뭐 소극적이다. 그 부분은 저는 좀 이제 좀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적인 차원에서 지금 거기에 대한 확답을 주고 있지 않은 정도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고요. 우리 최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기 모 교수님 처음 시작하신 거였죠? 네네. 제가 또 말이 중복될까봐. 네. 세 분이 다 뭐 단일화 전체에 대해서 정리를 잘 해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아무튼 이 선거라는 것이 단일화가 바람직하냐 바람직하지 않냐라는 차원을 떠나서 기본적으로 현재 야권의 그 단일화가 없이는 정권 교체가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선거라는 것이 이기기 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저는 더 이상 뭐 당위적이다, 규범적이다라는 그 논란은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또 하나는 그 당위적인 측면에서 본다 하더라도요. 단일화라는 것이 결코 나쁘다고 그렇게 어떤 규범적인 측면에서는 그 부정적인 의미를 가질 필요 전혀 없다고 봐요. 왜냐하면 선거라는 게 선거연합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선거연합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선거연합의 또 개념을 정의한 학자가 있어요. 골도라는 학자가 또 그런 정의를 했었거든요. 어떤 공동정부를 구성할 그런 목적으로 또는 공동통치를 목적으로 해가지고 각 정당의 선거 캠페인을 좀 양보하면서 어떤 공동의 정책을 내는 것을 선거연합이라 한다는 그런 정의도 있습니다. 정치학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를 마치 또 일각에서 얘기하는 것, 후보자들의 그 선택권을 뭐 뺏는다, 뭐 이제 좀 좁힌다라는 그 견해는 전 동의하기 어렵고요. 현재 중요한 것은 결국은 이제 그 단일화에 어떠한 그 이제 변수가 있느냐의 문제인데 결국 지지율의 문제라고 봅니다. 현재 지금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의 지지율이 좀 이렇게 등락이 엇갈리지 않습니까? 어느 한쪽이 완전히 추세를 형성하지 않았어요. 흐름을 형성하지 않았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이 이제 안철수 후보로서도 단일화돼서 계속 자기 몫을 내는 그리고 보기에 따라서는 단일화돼서 좀 부정적인 뭐 그렇게 비치는 거죠. 또 하나 최근에 정당 후보론과 무소속 후보론이 충돌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로 이 부분이 이제 단일화를 어둡게 만든 측면이 있다라고 봅니다. 지금 민주당이 정당 후보론에 대한 문제를 먼저 제기를 했었죠. 그리고 지금 또 얘기를 했어요. 그 부분이 지금 안철수 후보 측에서는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임을 알면서도 불구하고 아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제기하는 것이 지금 안철수 후보를 좀 코너에 모는 듯한 그런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바로 이런 것들은 이 정당 후보론과 무소속 후보론이 나름대로 일리가 있다 하더라도요. 유권자들이 보기에는 상당히 이 부분이 지루하게 보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어떤 뭐 정치학자들의 공방도 아니고 정당이 중요하냐 아니냐라는 공방도 아니지 않습니까? 바로 이런 것들은 이제 단일화에 상당히 부정적 영향을 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안철수 후보가 출마 선언할 때도 그랬고 또 여러 경로를 통해서 단일화의 방식도 얘기를 했었어요. 또 무슨 뭐 현장의 목소리 또 전문가 의견 뭐 이런 얘기도 했기 때문에 안 후보도 지금 단일화에 대한 필요성을 아주 굉장히 절감하고 있다고 봅니다. 단지 이제 앞으로 지지율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되면은 거기에 대한 다른 얘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말씀드리면 이제 지지율이 상당히 중요한 변수가 될 텐데 과연 지지율 말고 다른 변수는 또 없을까 하는 것도 궁금하게 생각이 됩니다. 지지율 말고 혹시 단일화를 가를 수 있는 그 중요한 어떤 잣대가 되는 일이 없을까요? 그 외에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안 교수는 몇 개를 전제로 두 가지를 지난번 9월 19일 날 얘기를 했었어요. 그 전에 조금 제가 하나 더 추가로 말씀드릴 것은 87년에 특히 그 민주진영의 다자구들로 나가가지고 분열해가지고 이른바 노태우 정권이 수립됐던 역사의 과오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상당히 설득력 있긴 한데요. 조금 그 당시하고 차이점이 분명한 거는 당시 김영삼 후보든 김대중 후보든 간에 공히 반독재 민주화라는 목표를 같이 가지고 있었고 반민정당 반노태우 후보라는 걸 분명하게 가지고 있었지만은 지금 경우에 민주통합당은 반박근혜를 정치의 초점으로 삼고 있지만은 과연 안철수 후보가 반박근혜를 초점으로 삼고 있느냐? 당연히 그것도 포함하고 있지만은 본인이 이야기하다시피 상당히 더 넓은 의미를 같이 정치 교체까지 포함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YS와 DJ가 가지고 있던 공통의 목표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게 좀 앞으로 향후 볼 때 몇 가지 좀 진폭의 여지가 있어 보인다는 점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 지금 지지율 말고 다른 변수가 있지 않겠냐라고 했었는데 조건으로 내건
당시에 9월 19일의 정확한 표현은 특정 정당의 쇄신보다는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을 얘기했었었죠. 그랬을 때 이 정치권의 변화와 혁신이 과연 선거 66일을 앞둔 시점에서 과연 뭐가 가능할 것인가. 그것을 우리가 정당으로 좁혔을 경우에 우리가 정당 쇄신 이야기하면 되게 두 가지입니다. 정당의 지도부 구성과 운영 방식의 변화 아니면은 정책 노선의 변화를 얘기하는 것인데 지금 각 정당들의 정책 노선의 변화 지금 특별하게 깨닫고 있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지도부라든 운영 방식의 변화 이미 후보가 뽑힌 상태에서 다른 사실을 변화시킬 건 없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큰 의미에서 얘기하는 정치권의 변화 쇄신 정도가 가능할 것인데 안철수 후보가 제안했던 것은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새로운 패러다임을 얘기한 겁니다. 그러면 과연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정도의 같은 그게 가능할 것인가? 특히 지금 민주통합당에서 안철수 후보를 향해서 정치혁신 공동위원회를 구성하자라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가 제안하는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의 틀과 민주통합당에서 그게 아니라 증오의 정치를 넘어서는 정치를 시작하려면은 이번 선거에서 정권 교체를 해야만이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후보는 이번 선거 과정에서도 그런 걸 실현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도 정리하는 과정이 상당히 하나의 변수가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한두 마디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인데요. 단일화를 목표로 놓고 보는 것하고 수단으로 놓고 보는 것의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는데요. 범야권의 입장하고 문재인 후보의 입장은 단일화를 목표 차원에 놓고 보는 것 같아요. 정권 교체가 있기 위해서는 단일화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그냥 거기서 멈추는 것 같고요. 지금 우리 김 소장 지적한 것처럼 안철수 캠프의 입장은 이게 사회 변화 또는 혁신 이런 큰 틀 안에서 이 단일화가 필요하면 하는 것이고 안 하면 안 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보는 거기 때문에 반드시 단일화가 될 거다. 이런 데 방점을 찍는 것은 아직은 조금 이러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제가 아까 66일을 놓아두고 후보가 누군지 아직 우리 모르고 있는 실정 아닌가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내심 약간 아차 이런 생각을 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드린 말씀에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전제가 양당 후보가 두 사람 구도가 되는 것이 어쩌면 바람직할지도 모르겠다 이런 걸 전제를 깔고 한 것 같아요. 제 얘기가. 그럼 제가 아차한 생각을 했었는데요. 만약에 그런 전제가 아니라고 그러면 뭐 3자 구도라든지 아니면 지금 출마 선언을 할 예정으로 있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미 한 분들도 많고요. 그런 다자 구도로 가게 되는 것. 이렇게 볼 수도 있지 않겠나는 생각이 들고 안철수 후보 쪽에서 내놓은 여러 가지 요구사항이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 아닌가 이렇게 저는 김 소장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정당 쇄신하라 그러는데 어떻게 정당 쇄신 됩니까? 지금 거의 불가능한 상태고요. 정치 쇄신하라 그러는데 이번 선거 66일 갖고 어떻게 정치 쇄신이 되겠어요? 뭐 이런 걸 고려해 볼 때는 어쩌면 안철수 교수는 현실적인 정치공학적 문제에 더해서 굉장히 미래적인 측면도 보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또 특히 만약에 이 말이 사실이라고 그러면 그리고 뭐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고 그러면 의미 있게 해석돼야 될 부분이 이번 선거와 관계없이 나는 정치권에 그냥 남아있겠다. 뭐 이렇게 발언한 적 있지 않습니까? 그런 말은 뭐 선거에서 꼭 이기지 못한다 하더라도 뭐 어쩌면 단일화에 내가 중심이 아니라 하더라도 남아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다 그러면 단일화만이 절대절명의 어떤 목표가 아니다. 이렇게 해석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좀 이제 다른 앞에 이제 두 분하고 이제 조금 이제 다른 의견인데요. 문재인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가 조금 이제 다른 것 같으면서도 이제 같은 그런 경우 아닌가 저는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양측의 이제 접점의 마련, 그거는 뭐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이제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 거는 저거 아니겠습니까? 아까 무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권 교체, 그리고 이제 정치 혁신, 이 두 가지 가운데 어느 것이 더 상위 개념이냐. 안철수 후보는 정치 혁신을 이제 상위로 놓은 거고, 문재인 후보는 정권 교체를 이제 상위로 놓은 건데, 그런데 그거는 뭐 사실상 어떻게 보면은 좀 이제 명분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좀 기싸움 비슷한 거로 비춰지기도 하고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 두 개를 결국은 같이 갖고 간다는 거
그러니까 정치 혁신이 따르는 정권 교체, 아마 결국은 양쪽이 거기에 합의를 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당장 오늘 같은 경우도 물론 이제 그동안은 이제 안철수 후보가 정치 혁신을 민주당 쪽에 이제 주문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같은 경우 보면은 이제 문재인 후보가 정치혁신위원회를 공동으로 이제 구성을 하자 이런 이제 제안을 이제 공격적으로 이제 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바로 이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는 정치혁신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사실은 뭐 민주당이 얼마만큼 혁신했는가를 뭐 시험지 채점하듯이 어떻게 성적표를 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결국은 그 서로가 인정을 할 수 있는 수준에서의 어떤 의지 이거를 서로가 수용을 할 것인가 결국 이런 이제 문제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양측이 정치 혁신에 대한 어떤 합의의 수준을 일정한 선에서 뭐 아주 구체적이진 못하더라도 어떤 서로 간의 의지를 확인하고 대강의 방향을 합의를 하는 아마 그런 선에서 접점 마련이 충분히 가능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하고 아마 문재인 후보도 뭐 그거에 대해서 소극적일 이유는 뭐 전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저는 결국에는 양 캠프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치 혁신을 수반하는 정치 혁신을 이룰 수 있는 정권 교체 이 정도의 그 방향에서 아마 그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고 저는 그 문제가 뭐 야권 후보 단일화 과정에서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거다. 그 문제가 합의가 되고 야권 후보 단일화로 가게 될 거다 이렇게 좀 내다봅니다. 네. 그런데 이제 표면상으로는 두 후보 간의 갈등이 정당 후보론과 대선 그 무소속이 당선된 예가 없다라는 그런 무소속 대통령 불가론 그 부분에 대한 충돌이 아니었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쨌든 이 순간을 보기에는 갈등 상황으로 비춰진 거 맞거든요. 그러면 실제로 무소속 대통령이 정말 불가능한 것인가? 우리 뭐 정치 현실에서 이런 측면도 얘기를 좀 해보는 건 좋겠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단일화가 지금 세 분 말씀의 이제 요지는 단일화가 이제 될 거냐 안 될 거냐 그런 게 중요하죠. 물론 그런데 시민사회의 압력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안철수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완주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대단히 주관적이지 않습니까? 국민의 동의와 정치 혁신이 전제돼야 된다. 그래서 오히려 그러지 않았습니까? 숙제를 좀 내달라. 근데 그 숙제는 네가 알아서 하는 거지 내가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 뭐 이렇게 지금 공방이 오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무소속이라는 것이 제가 알기에는 지금 전 세계의 대통령제를 하는 나라에는 잘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다는 못 뒤져봤습니다만. 그래서 무소속 대통령이 당선되기도 어렵거니와 설령 무소속이 되더라도 물론 안철수 후보가 정당 정치가 우리나라는 대단히 폐해가 많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정당 정치가 반드시 폐해만 있었던 건 아닙니다. 사실은 우리나라의 정당 체제를 보더라도 완전히 강고하고 견고했던 그런 아주 완전히 대북 전통적인 보수가 있었고 완전 좌파 정당 이런 것들에서 상당히 많이 완화됐어요. 지금 온건 보수 생겼고 자유주의적 보수 생기고 이래가지고 안 후보 측이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나라 정당 체제가 완벽하게 부정적인 것만 있었다라고 이야기는 좀 무리가 따릅니다. 사실은. 그래서 또 사실 그런 부분이 하나 있고 또 하나 무소속이 돼가지고 안 후보가 얘기하기는 차라리 무소속이 되는 게 양쪽의 여야를 잘 설득하는 면에서 낫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정당 정치를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 아니냐. 우리 정당 정치라는 것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의민주주의의 여러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시대라든지 전 정치 체제 또 정치학자들 또 국민들이 합의한 하나의 제도거든요. 바로 이런 정당 정치를 너무 정치 개혁이 안 됐다고 해가지고 너무 폄하하는 것이 아니냐. 전 그래서 안 후보가 얘기하는 그 무소속으로서 대통령이 잘할 수 있다는 면에서는 좀 부정적입니다. 개인적으로. 네, 저도 무소속 대통령에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의견을 좀 갖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문안 양쪽 캠프에서 지금 주고받았었던 공방 이거는 어떻게 보면 상호 경쟁 과정에서 자연스러운 당연히 나왔어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안철수 후보 견제하고 경쟁하는 데 있어서 제1야당 후보라는 좀 부각시키는 거 이거는 당연히 나올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무소속, 당연히 안 후보 입장에서는 이제 무소속 대통령도 할 수 있다. 적극적으로 반박을 이제 할 수밖에 없겠습니다만은, 하지만은 이제 저런 문제들이 있을 겁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 후보로 야권 후보가 단일화되면은 그 문제는 좀 정리가 쉽게 될 겁니다. 근데 이제 반대의 경우, 안철수 후보로 단일화가 됐을 때, 그때 이제 이 무소속 후보 문제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 문제가 이제 부딪히는 건데요. 하나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대선을 무소속 후보로 등록을 해서 치르는 게 과연 박근혜 후보를 상대로 했을 때 이게 과연 감당이 가능한 건가? 이 문제가 현실적으로 따를 수가 있습니다. 선거 자금 문제를 비롯해가지고 선거 조직의 문제. 이게 또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가 당선됐던 거하고는 또 대선은 좀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국적으로 이
조직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대선을 치르는 게 더군다나 접전 구도의 선거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이 아마 현실이 될 겁니다. 이 문제 하나 있고 또 당선이 서로 된다 하더라도 무소속 대통령이 얼마만큼 국회와 원만하게 이거를 국정을 끌고 갈 수 있을 건가 이 문제가 이제 따르기 때문에 저는 만약에 이제 뭐 문재인 후보가 뭐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는 쉽게 그 문제가 정리가 될 겁니다만은 안철수 후보가 야권 단일 후보가 됐을 때 그때는 저는 안철수 후보가 후보 등록은 일단 단일화된 이후에 후보 등록은 민주당 후보로 등록하는 게 맞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물론 전제는 민주당이 안 후보하고 그야말로 혁신 의지를 공동으로 확인하는 이런 전제 위에서 그것이 충족만 된다고 하면은 마지막 과정에서는 민주당 후보로 등록을 해서 대선을 치르는 것이 선거 치르는 데 있어서나 나중에 대통령이 됐을 경우에 국정 운영을 생각하더라도 바람직하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보로서 정당 소속을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그러면 가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고요.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무소속으로서 계속 대통령으로 남아있을 것인가? 그렇지는 않을 것 같다는 겁니다. 과거에 우리 정치 역사를 돌이켜보면 대통령이 되고 나면 소수 여당이 다수 여당이 되는 경우도 많았지 않습니까? 그냥 빼오기도 많이 하고 뭐 여러 가지 스스로 오기도 하고요. 지난번 박원순 지금 서울시장이 무소속으로 후보가 돼서 당선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는 민주당에 입당하는 이런 절차 비슷하게 어떤 형태로든지 무소속 대통령이 되지는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관심거리는 후보로서 정당을 걸고 갈 거냐 아니면 후보로서 무소속으로 그냥 갈 거냐 하는 이 점이 더 관심거리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뭐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것 같습니다. 조직이나 자금이나 뭐 모든 측면에서 정당을 업지 않았을 때는 쉽지 않을 거라고 보는데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후보가 돼서 정당을 업게 되게 되면 이럴 것도 또 굉장히 많다는 거죠. 안철수 후보가 지금 소위 말하는 시민 후보, 운동 후보라고 그러잖아요. 혹자는 금년의 정치를 운동 정치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학자들도 있던데요. 이 소위 말하는 시민 후보로서의 지금의 위상을 갖고 있다 그러면 정당 후보로 변신하는 그 순간에 엄청나게 많은 지지를 놓칠 거라는 겁니다. 그 지지가 어디로 갈 건지는 또 다른 측면에서 분석해 봐야 되겠지만 그런 걸 고려해 봤을 때는 설령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된다 하더라도 아마 무소속 후보로 그냥 가는 방향을 택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대통령이 되게 되면 제 생각은 더 이상 무소속으로 남아 있지는 않을 것 같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저는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다른 가능성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 이제 안철수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됐을 때 저는 일단은 뭐 안철수 후보도 그 가능성을 뭐 닫아놓고 있지 않은 상태다. 전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무소속 대통령론 얘기하는 과정에서도 안 후보가 그 얘기했던 그 여러 가지 대목들을 보면은요, 그 워딩들을 보면은 좀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됩니다. 예를 들면은 그렇다고 해서 내가 정당 정치를 중요성을 부정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라든가 또 꼭 무소속 대통령이 꼭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이런 여러 가지 대목의 얘기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그런 걸 놓고 봤을 때 적어도 안 후보가 민주당으로의 입당 가능성을 완전히 지금 닫아놓고 생각하는 건 아니고 상당히 진지하게 그 가능성도 놓고서 아마 비교를 좀 해나가지 않겠나 이제 생각이 이제 좀 들고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글쎄 만약에 마지막 과정에서 단일 후보로서 민주당에 입당을 해서 선거를 치렀을 때 결국은 득이 클 거냐 실이 클 건가 이제 그 부분인데 떨어져 나갈 그 지지층이 글쎄 저는 그렇게 뭐 엄청나기보다는 뭐 있을 수는 일정 정도 있을 수는 있겠는데 그 대신 그로 인해서 또 얻게 되는 여러 가지 안정적인 측면 반대로 또 플러스 효과 이런 거를 감안하면은 저는 좀 더 그 잃는 것보다는 좀 얻는 게 좀 더 크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좀 봅니다. 예. 네,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렇게 표를 따지고 얻고 잃고 이렇게 분석하는 내용을 보면 실제로 그것도 중요하지만 단일화가 정말 필요해서 하는 것이냐 하는 그 명분에 그 납득이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거든요. 국민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게 뭐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필승론으로 여겨지고 있고 그래서 이것이 시대 정신으로까지 얘기가 되는 측면이 있지만 일부 또 국민에게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으니까 그 부분에 이 비율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어떤 국민들 사이에서는 아직은 납득이 안 된 부분. 그 부분은 어떻게 좀 얘기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제가 그 정당 무소속 관련을 향후 어떻게 하는 게 전략적으로 바람직한가를 얘기하기 전에 현실적으로 봤을 때 과연
정당 정치와 대통령 후보를 어떻게 볼 것인가를 조금 추가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최 교수님 지적하셨다시피 우리나라 정당이 가지고 있는 폐해도 많이 있었지만 긍정적인 기능도 많이 했다. 뭐 100% 동의하죠. 동의하는데 대신 한계도 있었던 점도 있지만 또한 동시에 지금 우리나라의 정당 환경이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다. 예전에 정당이 거의 정치적인 기능을 90% 100% 있다면 지금은 정당의 기능이 40, 50%밖에 못하고 있으면서 다른 기능들이 대치하고 있다. 그러나 정치적인 충원 통로는 정당이 100% 독점하고 있다. 거기에 따른 괴리만큼 국민들의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죠. 이런 가운데 나왔었고요. 무소속 후보 관련해서는 사실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이승만 대통령이 무소속 후보였었죠. 무소속 대통령이었었죠. 그런데 왜 나중에 안 했느냐. 본인이 독재 비슷하게 이끌어가다 보니까 의회에서 반대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의회에서 자기를 뒷받침해줄 여당이 필요해가지고 자유당을 만들고 이런 일들이 있었었죠. 그래가지고 그 이후부터는 지금까지 대통령제이면서 여야당이라는 그 개념이 있습니다. 사실 대통령제의 경우에는 분명하게 우리가 여야당이라는 말을 쓰지가 않죠. 원내 다수당, 소수당을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대통령에 소속된 정당은 대통령을 뒷받침하게 되고 반대 야당은 계속 또 그걸 견제하는 기능만 하다 보니까 국회가 극한적인 싸움에 갔던 것이죠. 그래서 최근에 물론 무소속이니까 그러기도 하겠습니다만 강지원 후보를 비롯한 군소 후보들은 대부분 지금 무소속 대통령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무소속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과연 주요 정당 소속이 됐을 때 향후 구도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걸 감안했을 때 그런 지적을 한다는 점을 참고로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저는 현재 민주당과 안철수 후보 또 더 좋은 정당 간의 삼각관계 속에서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안철수 후보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정당 후보가 아니면 어렵다는 지적이 민주당의 말이 맞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민주당 후보보다 무소속인 안철수 후보가 높은 지지를 더 많이 받는 경우가 많으냐. 이 부분을 봐야 되고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정당 후보가 아니고 정당 대통령이 아니고는 국정 운영이 어렵다라고 얘기하려면은 민주당으로 와야 된다는 얘기를 할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정당을 대안으로 가지고 얘기하면서 안철수 후보가 정당 조직이 필요하다. 이런 논의가 같이 가야 될 겁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민주당과 안철수 개인 후보와 더 좋은 정당 세 가지 선택 중에서 과연 안철수가 독자로 갈 것인가, 더 좋은 정당을 결성할 것인가, 아니면은 기존의 민주당과 합하면서 변화를 시도할 것인가, 이것은 여러 가지 옵션이 있다고 봐집니다. 네. 선거 승리를 위한 어떠한 방법, 수단으로 비춰지는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구하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일단 단일화, 그 얘기들을 지금 많이 나누고 있습니다만, 단일화를 해가지고 선거의 승리를 견인하겠다라는 것은 그것은 전혀 손색이 없는 겁니다. 정치의 후보로 나와가지고, 선거에 나와가지고, 이 3자 구도로 간다면 거의 필패가 분명한데, 이 부분을, 야권 후보들이 단일화가 의미가 별로 없다. 의미가 없다라기보다도 꼭 단일화로 가야 되는 일이라고 얘기한다는 자체가 선거, 그리고 정치, 선거라는 것은 뭡니까? 이 권력을 획득하고 유지하기 위한 거, 쟁취하기 위한 겁니다, 기본적으로. 근데 이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부정하는 거기 때문에 지나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게 바로 현실 정치고 권력 정치임에도 불구하고 너무 그것을 도외시하는 거다라고 해가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단일화에 대한 어떤 당위적인 거, 이거는 저는 뭐 너무 거기에 대한 그 비판적인 관점은 바람직하지 않다. 단일화가 안 되면 선거에 지는 건데요. 뭐 그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 같고 또 하나 결국은 지금 이제 무소속이 대통령을 잘 해낼 수 있느냐의 문제가 되죠. 결국은 후보가 당선된 다음에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됐을 때 제가 볼 때 무소속이 물론 그럴 경우도 생길 수 있겠죠. 그러나 우리가 전반적으로 지난 정치사를 쭉 볼 때 무소속이 결국은 정당에 없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않고 가능하지도 않을 겁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현재 지금 조국 교수가 얘기했던 3단계 그 방안이 있어요. 지금 그것을 오늘 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얘기를 했었는데 후보가 돼가지고 민주당이 입당한다면 저는 문 교수님 의견에 동조를 합니다. 기본적으로 대단히 이일표가 많을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단일화를 한다고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도 없습니다. 지금 단지 단일화 안 하면 반드시 진다라는 건 가능해요. 그러나 단일화 한다고 이기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일화 때문에 뭐 이게 안 된다고 하면 말이 안 되는 것 같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을 고리를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권력 분점이라는 게 또 여러 가지 또 논란거리일 수가 있어요. 그 부분 뭐 또 얘기가 진행될 거라고 아는데 아무튼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어떤 그 민주당이 입당하지 않고 안 후보가 입당하지 않고 지금 제3지대가 됐건 어떤 형태가 됐건 어떤 정치 개혁에 합의를 해가지고 그것이 정당 개혁이 됐건 정치 개혁이 됐건 합의를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럼 어떤 고리가 필요하냐. 결국은 이것도 권력 정치고 현실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문제가 되는 게 뭐니까 권력 집중의 문제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권력 집중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것도 바로 정치 개혁의 하나의 일환이거든요. 지나치게 대통령에게 권력이 집중되어 있는 부분.
바로 이 부분을 같이 해소하면서 두 양자가 국민들이 납득하는 선에서 이것이 권력 나눠먹기로 가지 않고 납득하는 선에서 어느 정도의 권력 분산에 합의한다면 이 자체로서 그 무소속이나 어떤 이런 그 정당 후보냐 무소속 후보냐의 어떤 그 난점을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전 야권 후보 단일화를 뭐 할 거냐 말 거냐 이거에 대한 선택은 기본적으로 그 야권 지지층의 몫이라고 이제 생각을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지지층 또 안철수 후보 지지층이 과연 후보 단일화를 원하는가 이거에 따라서 결론 내리면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 문제를 관해 가지고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새누리당 뭐 지지층이 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뭐 아마 반대를 더 훨씬 많이 하겠죠. 당장 그렇게 하면은 이 박근혜 후보한테 위기가 올 수가 있으니까. 하지만은 그거는 사실 뭐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안철수 후보도 출마 기자회견 때 얘기했던 국민의 동의라는 그 조건이라는 게 결국은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면은 안철수 후보 또 문재인 후보의 지지층의 어떤 의사 이거에 이제 이거를 보고서 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거는 시간이 이제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그 두 후보 지지층 사이에서는 단일화에 대한 요구는 더 이제 확산이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단일화가 그렇게 결론이 나는 건 뭐 맞는 거다 좀 이제 그렇게 그러면 이제 생각을 타이밍 합니다. 문제가 남아 있을 것 같습니다. 뭐 이제 전반적인 의견이 단일화는 결국은 뭐 이루어져야 되는 어떤 방향이라는 것으로 모여지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지금 66일밖에 안 남은 이 시점에서 언제가 가장 효과적인 그 필승 전략의 하나의 그 틀에서 본다면 말이죠. 어느 정도가 지금 사실 이미 좀 지난 건가요? 어떻게 됐나요? 제가 네. 오늘 그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들어가가지고 홈페이지 들어가서 그 2012년 12월 19일 실시 네. 대통령 선거 주요 사무 일정이라고 하는 이 자료를 하나 제가 프린트를 갖고 왔어요. 보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네요. 있는데 제가 몰랐던 것도 있고 뭐 등등 합니다만 중요한 게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11월 25일, 26일 이틀간 후보 등록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12월 5일 되면 제외 투표소에서 투표, 제외 국민들 투표하고 뭐 이런 식으로 쭉 있습니다. 자, 그렇다 보면은 후보 등록을 할 때까지 단일화 할 것인가? 아니면 후보 등록하고 난 다음에 단일화를 해서 누구 한 사람이 포기할 것인가? 뭐 이런 거 한번 생각을 해보는데 1차적으로 그 시한을 후보를 단일화해서 하는 것이 뭐 선거공학적으로나 아니면 뭐 사회 통념적으로나 도덕적으로 옳다고 판단을 하면 1차적인 시한은 11월 25일쯤이 되겠죠?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얼마쯤 남나요? 한 40일 정도 그렇죠. 시간이 있나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 국민들은 또 40일 동안 누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두 사람이 선거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말이죠. 또 누가 이쪽 편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들도 많이 하고 막 이렇게 시체말로 헷갈릴 거란 말이죠. 그런가 하면 마지막 순간에 포기하는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후보를 포기함으로써 상대 후보를 지지하는 그런 경우도 생기겠죠. 그러면 시한이 없다고 보는데요. 국민의 알 권리, 유권자의 판단, 그리고 후보자의 정책 등에 대한 그 현명한 평가가 있기 위해서는 이미 시기가 늦었다라고 보는 그런 전문가도 많습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이 시기는 정치공학적으로 접근할 거예요. 어떤 시점에 하는 것이 가장 우리에게 정치적 이익이 있을까를 판단해서 할 것이기 때문에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뭐 도덕이라든지 관습이라든지 아니면 국민의 알 권리 이런 건 아마 별로 중요하지 않은 요소가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최대한 늦추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봅니다. 뭐 여론조사 결과에도 많이 달려 있겠죠. 박빙구도가 계속될 경우에는 그 단일화 결정이 더 어려워질 것 같은데요. 가장 큰 변수가 될 겁니다. 국민을 위해서는 가급적 빨리 먼저 국민 앞에 확정 지어주고 정책도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죠. 얘기하셨다시피 빨리 돼야 될 것인데 지금 선대위 구성도 최근에 지금 된 거 아닙니까? 3자가 다. 네. 더구나 안철수 후보는 제가 알기로는 지금 추가적으로 선대위 지금 구성을 구축하고 있는 과정이 있고요. 정책도 이번에 오늘 경제민주화를 얘기했고 지난주 일주일 전에 정치 쇄신 관련 얘기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정책 발표할 것도 있어서 진영 자체를 구축하는 데 좀 시간이 더 남아 있을 겁니다. 거기다가 이게 제가 보기에 아까 그 내부의 단일화를 둘러싼 견해가 스펙트럼이 좀 있다라고 봤었는데요. 지금 안철수 개인 후보로만 생각하면은 향후 단일화를 선택하는데 굉장히 간단한 문제일 겁니다. 개인만 참여하면 되는 거니까요. 지금은 세력을 구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하고 어떻게 참여할 것인가. 굉장히 세속적인 얘기 같습니다만은 상당수 이제 기층, 지역 수준에 참여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어느 1년 반 뒤에 지방선거에 참여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조직들까지 구축의 과정 속에 있기 때문에 향후 이것을 어떻게 정리할까 하는 것이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봐지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두 사람 간의 그 지지율 경쟁 구도가 상당히 팽팽하게 가고 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1월 25일 등록일 직전까지 좀 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 야권 단일화에 자꾸 오랫동안 끌다 보면 서로의 경쟁 과정 속에서 이렇게 조금 패착이 나올 여지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빨리 좀 성사시키를 원하는 바가 있어 보이긴 하지만은 내부의 진행 과정 또 지지율의 경합성 등을 봤을 때 상당 시간 걸리다가 등록 직전까지 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고요. 다만 등록 이후 논란은 혹시 이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가 아니라 새로이 심상정 후보를 비롯한 군소 후보들의 경우에 등록 이후에 혹시 합류할 여지까지 있긴 합니다만은 두 사람만 두고 봤을 때는 적어도 등록 이전에 하는 게 맞다고 보고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지난 선거 때를 보면요, 노무현 후보하고 정몽준 후보 때를 보면은 결국 그때도 20%대에서 계속 엇갈렸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제 단일화가 늦어진 하나 요인이죠. 지금 결국 지지율이 변수가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번 선거도 그렇게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지금. 그래서 11월 후보 등록할 때 25일, 26일 전에 단일화되기 된다고 보긴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 극단적으로 볼 때 오히려 이제 선거 기간이 시작된 다음에 그야말로 이 단일화는 좀 아닙니다만 지난 2002년도 선거 얘기입니다만 11월 19일 날 선거 전날인가 정문현 후보가 지지를 철회했던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선거가 잘 우리 이제 정치적으로 상식적으로 볼 때 납득이 안 가는, 좋게 말하면 대단히 역동적이고 나쁘게 보면은 부정적으로 본다면 대단히 예측 불가능한 아주 구태하고 정치 발전이 지연되는 그런 정치 형태를 많이 보여왔거든요. 그래서 이번의 경우도 사실 아직까지도 대진표가 확정되지 않은 것은 대단히 정치 발전이 지연된 겁니다. 어떤 면에서 본다면 이건 좀 다른 얘기입니다만 안 후보가 우리 정당 정치를 굉장히 비판합니다만 본인이 나서고 무소로 나섬으로써 이 지금 대진표가 안 짜인 것도 정치 개혁이 대단히 늦은 것 중에 하나예요. 어쨌든 그건 뭐 별개의 문제긴 한데 그래서 이 단일화의 문제는 결국 지지율이 계속 이렇게 비슷하게 간다면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그리고 그 대신 이제 나중에 결국 시민사회 압력이라든지 어떤 야권, 범야권이라든지 제야 원로들의 어떤 압박 이런 것들에 의해서 단일화될 가능성이 크다. 적어도 지난 87년도 민주화되고 난 다음에 이른바 사자 필승론이 있었어요. DJYS가 다 같이 출마해도 당선된다라는, 결국 졌지 않습니까? 노태우 후보한테 졌는데 이제 그런 시민사회 역량이 그 정도는 좀 넘는 거 아니냐. 그런 면에서는 상당히 가능성이 있어 보이긴 합니다. 상당히 늦어지지 않겠냐고 생각합니다. 마지노선은 일단은 후보 등록 전까지지만 그 이후에도 얼마든지 가능성은 아직 열려 있는 이후까지 거죠. 보고 있네. 네, 그 이후까지도 열려 있는 거죠. 이후도 뭐 하면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후보 등록 이전에 마무리를 짓는 게 유권자들에 대한 혼란이나 또 당장 자신들도 선거를 치르는 데 있어서 어떤 뭐 부작용 같은 거 이런 막기 위한 거다 이제 생각이 이제 들고요. 안 후보의 출마 선언 자체가 대단히 늦었지 않습니까? 이 자체가 대단히 비정상적인 거예요. 아직 내부 조직도 정비가 아직 안 된 상태니까. 아마 이제 뭐 막판까지는 끌긴 끌 것 같은데 제가 말하는 막판은 이제 후보 등록일 뭐 이제 그 시점으로 이제 의미하는 게 되겠는데, 근데 이 지지율이 이제 앞으로 아까 뭐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은 지금의 지지율 추이에 따라서 이 단일화 방식이 이제 좀 상당히 좌우가 될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제 두 후보 간의 그 지지율이 상당히 격차를 벌여가지고 자연스럽게 어느 한쪽으로 힘이 쏠려버릴 때 이때는 좀 그냥 쉽게 정리가 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어느 한쪽이 좀 양보를 한다든가 또 쉽게 뭐 그냥 여론조사만 해가지고 그냥 결론을 내버리면 그게 또 오히려 순리에 맞는 방식일 수 있겠고. 근데 지금 추세 같아가지고는 그렇게 뭐 일방적으로 쏠리는 거로 가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좀 클 것 같습니다. 격차가 이때 어떤 얼마간의 격차 이 정도가 좀 또는 상황에 따라 엎치락뒤치락 근접하는 그런다고 했을 때는 아무래도 경쟁의 원리, 경쟁의 방식을 통한 어떤 단일화 이게 좀 이제 강조가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거는 어떻게 보면은 상당히 그 야권 두 후보한테는 위험을 동반하는 과정이기도 한데 그만큼 민감하고 서로가 아주 이 룰을 마련하는데도 진통을 겪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도 있지만은 반대로 그 과정을 잘 넘기고 깨끗하게 쿨하게 그 과정을 매듭을 짓는다면은 반대로 그 후보 단일화의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흥행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길이니까 아마 그거를 이제 양 캠프가 어떻게 그 과정을 잘 관리해서 국민들이 보기에 이건 아름다운 단일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게 만들 건가 이게 아주 이제 중요한 이제 고비가 되겠죠. 네, 그야말로 이제 조건이 중요해지는 그런 시점이 되는데요. 이 안철수 후보는 계속 정당 체제 개선을 요구해 오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이 부분을 어떻게 문 후보가 받아들일 것인가, 또 안 후보는 이걸 어디까지 요구하는 것인가를 좀 명확하게 우리한테 보여줘야 될 텐데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가 되고 있다고 보십니까? 정치 쇄신에 대한 의견을
개진했지 않습니까? 지난주죠.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국회가 감사원을 어떻게 한다, 뭐 이러면 하는데 그런 논의들이 뭐 한결같이 다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 아닙니까? 뭐 전 특별하게 새로운 걸 본 것 같지가 않거든요. 예를 들면 지방선거에서 기초자치단체 쪽에는 뭐 아예 없애버리자 이런 것들은 학자들 사이도 굉장히 많이 얘기들이 있었고 또 심도 깊게 토론도 되고 국민들 사이에서도 그런 얘기들이 많았던 겁니다. 그래서 예컨대 뭐 10분의 1만 10분 그러니까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자리를 10분의 1로 줄이겠다. 과연 가능할지 안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마든지 우리가 과거에도 얘기해왔던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정당 체제를 개선하자 이런 말 이것은 결국 지금 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할 일들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데 약간 논리의 모순이 저는 있다고 보고요. 또 뿐만 아니라 경제 정책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단일화를 하겠다 그러면 뭔가 특별하게 달라야 될 뭐 이게 같은 게 많아야 되고 또 단일화 대상이 안 되는 쪽하고는 특별하게 달라야 될 텐데 경제 민주화가 헌법적 가치의 부분이다 이렇게 발언을 함으로써 꼭 문 안만의 단일화가 아니고 아직도 그 박이라고 하는 그 요소가 그대로 포함될 수 있다는 여지를 국민들에게 주고 있다는 거라든지 또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 정책위원회 만들자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반응하는 안 후보 쪽의 그 입장은 박근혜 쪽은 왜 빼고 하느냐, 다 같이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렇게 보게 된다 그러면 과연 특히 안철수 후보의 입장에서 볼 때 이 단일화라는 것이 꼭 문하고의 단일화만 얘기하는 것인가? 만약에 박까지도 같이 끼워서 보겠다 그러면 과연 아름다운 소위 말하는 야권의 단일화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질문이 아직도 남고 자칫 잘못하면 야합이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여지도 충분히 있다. 뭐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뭐 교수님 의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 단일화 이건 좀 상상도 저는 단일화를 말씀하신 건 아니고 단일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안철수 후보 쪽의 그 발언을 보게 되면 지금 우리 정치개혁 뭐 공동위원회 만들자 하는데 왜 박은 빼고 가자고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 쪽에서 범위를 넓히자는 문재인 후보 쪽에서 정책 쇄신 뭐 공동위원회를 만드는 게 조국 교수의 제안 아닙니까? 그 방식으로 가자고 하는데 안철수 후보 쪽의 반응은 왜 둘만 하느냐? 박도 끼우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 뿐만 아니라 경제민주화의 그 가치가 박근혜 쪽에서 얘기하자면 헌법적 가치라고 얘기하는데 나도 헌법적 가치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했을 때 문하고 암만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한다고 하면은 야합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지 않느냐. 이 점을 저는 지적하고 그것이 아름답지 않을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죠. 뭐 워딩이 정확히 뭐라고 나왔는지 제가 뭐 확인을 이제 못한 상태에서 얘기하기가 좀 그러는데 만약 이제 그런 맥락의 얘기가 있었다면 저 의미겠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뭐 박 후보하고 같이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 정치 혁신의 과제는 민주당도 해당되고 또 새누리당도 해당되고 우리도 해당되는 네네. 거니까 정치 혁신의 아이템이면 이제 그렇게 같이 얘기할 수 있다. 아마 그런 정도. 아니 근데 거기에서 하나 짚어야 될 게 말씀 중에 죄송한데. 그게 이제 박근혜 후보하고의 단일화는 아니, 전혀 그러니까 좀 아닌 제가 왜 그 점을 지적하냐면 문재인 후보가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공동정책위원회를 만들자라고 조국 교수가 제안한 것, 조국 교수가 제안한 그 3단계 방식이 문재인, 안철수 두 후보의 단일화 방식으로 제안한 거거든요. 거기에 저는 방점을 찍는 겁니다. 그렇게 제안을 한 것을 문재인 후보가 수용을 해서 안철수 후보 쪽으로 그걸 제안하는 거죠. 그러니까 단일화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안철수 후보 쪽에서는 야, 왜 그러면 박근혜 후보 쪽은 빼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는 결국은 그걸 뭡니까? 그냥 공동으로 정책을 보자는 것이 아니라 단일화 구도 안에서 같이 보자는 그렇게 해석돼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걸 제가 지적하는 거죠. 그 부분은 좀 안철수 후보 측에서 기본적으로 지금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와의 그 좀 기싸움인 측면이 굉장히 커요, 지금. 그래서 만약에 그걸 받아들이게 된다면 원래 그것을 제안했던 게 안철수 후보 쪽이었는데 맨 처음 만나자 그러지 않았습니까? 출마 선언할 때. 그런데 지금 그 공이 이제 서로 왔다 갔다 하면서
둘이 만나자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기선을 제압당하고 오히려 이슈를 선점당할 것 같으니까 박근혜 후보도 같이 끼자라고 했던 측면이 좀 강하지 않냐는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정식 오늘 논평이 나왔던 겁니다. 예, 오늘 저는 검색을 해도 그게 나오질 않아서. 한시 뉴스에 누구 이름으로? 문재인 후보 대변인 이름으로 나왔습니다. 예, 대변인 이름으로 나온 아까 겁니다. 목진희 교수님 말씀하신 그 단일화를 뭐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 단일화하자 그런 뜻을 말씀하신 것 같지는 않고 그 부분은 이제 안 후보가 애당초 이게 범야권을 분류가 됐었고 또 최근에 정권 교체 대상이 결국 박근혜 후보다라는 그런 취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예 뭐 그걸 가지고 지금 논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현재 어떤 안 후보가 얘기하는 것은 이제 문 후보와 생각은 공유하고 있는 건데 결국 전 삽바싸움이라고 봐요. 그 정치 혁신의 문제라는 것이 대단히 어렵다고 지금 세 분이 다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둘이 하자, 셋이 하자 이런 것들은 결국은 기싸움입니다. 이게 큰 의미는 없어요. 결국 정치 공학적인 아니요, 제가 파워 싸움이라고 좀 봅니다. 그 부분 좀 말씀드리자면은요. 그게 안철수 후보가 박근혜 후보하고 후보 단일화한 것은 100%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그러나 박근혜 후보와 더불어서 좋은 정치를 만들어 나가자고 동반자 관계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 애초에 제안했던 9월 19일 날 새로운 정치를 만들자라고 하면 선거 과정부터 같이 가자고 했을 때는 3자 회동을 같이 하자고 했던 거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안철수 후보가 단일화 대상으로 문재인 후보가 갈 수밖에 없느냐 할 경우에 라고 봤을 때는 지금 시민사회적인 요구 중에서 어느 누가 박근혜 후보와 같이 가라는 얘기는 극히 소수에 불과한 것 같고요. 보다 결정적인 요인은 지금 안철수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진영을 구성하고 있는 대다수가 전부 다 현재 민주통합당하고 중복된 또 성향도 그쪽으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쪽 방향으로 가는데 과연 단일화에 대한 의지가 강할 경우에는 사실은 현재 박근혜 후보가 집권하는 것에 대한 이것을 막고자 하는 것이 굉장히 의지가 강할 경우에 그런 것인데 동반자적인 관계로 가더라도 더 좋은 정치가 필요하다라고 본다면 좀 얘기가 달라질 수가 있죠. 그런 점에서 저는 이번에 그 3자 회동의 경우에 뭐 가능하지만 2자 회동에게 불필요하다라고 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런 점도 있지만은 또 아까 뭐 최 교수님 지적한 대로 전략적인 측면이 있죠. 왜냐면은 3자 회동이 아닌 안과 문 간의 둘 간의 회동이라도 우선 하자라고 해버리면은 두 사람 간의 회동은 벌써 같은 동맹 세력이 돼가지고 후보 단일화를 발동, 시동거는 그런 측면이 돼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거절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사실은.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범야권 후보라는 그 정체성, 이거는 뭐 그동안의 과정을 통해서 여러 차례 확인이 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본인은 거기에 대해서 사실 시인도 부인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아직까지. 그거는 뭐 내용을 보면은 우리가 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거고, 오늘 뭐 경제민주화 뭐 7대 과제 뭐 안철수 후보가 이제 뭐 쪽에서 발표했습니다만은 그 내용을 보면은 뭐 전체적인 맥락에서 민주당하고 거의 뭐 근접해 있고, 오히려 재벌경 문제 같은 경우는 민주당보다도 훨씬 더 진보적이거나 더 강화된 이런 내용들을 담고 있어가지고 이미 뭐 그 정체성 면에 있어서는 범야권 후보다 이렇게 뭐 결론을 내리면 뭐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또 같은 연장선상의 얘기인데요. 지금 NLL 문제하고 정수정확히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이 안으로서 대단히 곤혹스러운 부분입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지지율 때문에 결국 지지율이 단일화의 어떤 그 결국 승패를 가늠할 텐데 NLL 문제와 정수정확히 문제가 이게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혀 별개로 하고 이 NLL과 정수정확히 문제가 계속 논란이 되면요. 결국 이게 야권의 안 후보를 제끼고 박 후보와 이 문 후보와의 관계 속에서 양강구도 형성될 가능성이 대단히 커요. 이거 다 물론 정치공학적인 분석이 합니다만 바로 이런 부분에서 안 후보가 배제되고 소외될 수 있다는 위기의식이 있는 겁니다. 지금 안 후보로서는. 바로 이것이 또 단일화를 우리가 지금 단일화를 얘기하고 있는 거니까 단일화를 보는 관점에서 중요한 하나의 변수로서 우리가 배제하면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민주당 측에서 뭐 당연히 민주통합당이 단일화 주체가 돼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접근하고 있는 것이고, 안 후보의 경우에는 또 다른 그 조건을 지금 갖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직까지 우리가 단일화에 대한 명확한 그림을 볼 수가 없는 것인데, 그 단일화 시나리오를 지금 각각 어떻게 짜고 있다고 보세요? 이 안 후보 측에서의 그 동향은 저희가 참 알기가 힘든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짐작을 해본다면 어떨까요? 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좀 재촉을 지금 막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빨리 지금 둘이 같이 하는 모습을 보이자. 뭐 정치혁신위원회 오늘 제안한 것도 이제 그런 거고요. 그리고 단일화 뭐 입당 제안도 문 후보가 어제 뭐 이제 했는데 안 후보는 이제 사실상 좀 거절을 이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좀 이제 재촉을 하는 겁니다. 빨리 이제 둘이 같이 가는 모습 보이고 단일화 논의 시점도 앞당기자 이러는데, 안 후보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그래서 좀 더 끌 때까지는 끌겠다는 뭐 이런 이제 판단인 거로 뭐 이제 해석이 이제 되고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뭐 이달 뭐 한 하순 말 뭐 그 정도 돼야 이제 양측 간의 뭐 논의는 이제 시작이 되지 않겠는가 예상을 이제 해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또 안 후보 쪽에서도 마냥 끌 수가 없는 것이 뭐 단일화 얘기 시작했다고 해서 그 다음날 뭐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또 그 과정들 이런 걸 감안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마 이달을 넘기지 않는 정도 그 선에서는 논의 시작 자체는 아마 좀 이제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안 후보 측에서 보면은 권력을 분점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지금 조심스러워하는 그런 눈치 같습니다. 그래서 민주통합당에서는 권력 분점의 어떤 방법으로 공동정부를 제안을 이미 해놓은 상태인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안 후보 측의 그 명확한 대답이 아직 없는 거죠? 예.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 안 후보 측에서 나왔던 권력 분점 관련된 얘기는요, 자체에서 그런 얘기를 했었죠. 당에서 내부에서 정한 게 아니라 논의 과정에서 나왔던 얘기다 하라 이렇게 봐지고요. 저는 그게 문재인 후보와의 후보 단일화를 위한 서로의 분점 차원에서 나온 것이라기보다는 새로운 정치 쇄신의 내용이 하나로 나온 거 아닌가. 대통령의 권력 집중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나왔던 거고요. 우리가 공동정부라고 얘기했을 때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민주당 통합당 내부로 들어간다고 했을 경우에는 공동정부의 말이 성립이 안 되죠. 사실은 그 차원에서는 애초에 문재인 후보가 공동정부론을 꺼냈을 때가 좀 애매했습니다. 당시에는 안철수 후보가 개인으로밖에 있지 않을 때였으니까 개인하고 공동정부 구성한다는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하여튼 권력을 분점한다는 차원에서 했는데 그러면 이제 안철수 후보가 새로이 진영을 구축했는데 그 사람들과 더불어서 몫을 나누어서 공동정부 구성할 것인가? 그것도 아니죠. 안철수 후보가 만들 때 이 자리라는 것은 대통령 선거 때 참여했던 사람들 전리품이 아니다라고까지 얘기했는데 그런 차원에서는 이 방향도 애매하긴 합니다. 그런데다가 제가 보기에는요, 조합으로 봤을 때 현재 문재인 후보와 안철수 후보 간에 흔히 얘기하는 공동정부에서 대통령과 총리제 맡아서 하기에는 그렇게 모양이 바람직한가? 이 모양도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공동정부는 힘을 합해서 같이 가자라는 차원에서 연대는 좀 말이 성립이 되지만은 서로 독립적으로 가면서 연대에서 몫을 나눠서 가는 그런 공동정부는 좀 아니지 않는가. 다만 그동안에 대통령제 문제가 워낙 지적이 많이 됐었기 때문에 향후 국정 운영의 방식은 그렇게 분점 형태로 가야 된다. 이런 일반적인 방향을 얘기한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아마 제왕적 대통령 이런 데 대한 우리 너무 나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식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 표현하는 방식을 권력의 분점 뭐 이렇게 얘기를 할 텐데 권력 분점한다 이렇게 하면 또 우리 국민들은 야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요. 우리 또 정치 경험을 통해서 봐도 뭐 시작은 어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결과는 야합적 요소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지 않습니까? 어떤 게 야합이죠? 뭐 예컨대 김대중, 김종필, 소위 말하는 DJP 연합은 결국 나눠먹기 한 것 아닙니까? 원래 권력 분점이 나눠먹겠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권력 분점은 나누는 것이긴 하지만 권력 분점하는 목표가 나누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해서 집중을 완화시키겠다는 것이었지. 그것이 권력을 단순히 나누는 것으로서 자리 차지하는 거라. 이게 우리 나쁘다는 거지. 권력을 책임 총리제 자체가 나쁘다는 거 굳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그 책임 총리제를 한 결과가 자리 나눠 먹기로 다 끝나더라. 예를 들면 과거에 보면 자민련 출신은 여기 가고 누구는 저기 가고 하는 식의 그것이 나쁘다. 그 나쁜 기억을 우리가 갖고 있다는 것이죠. DJP 연합 때는 대통령의 권력 집중을 맞자는 데는 초점을 별로 안 뒀었고요. 공동정부라는 그때 초점을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게 바로 그거죠. 당시는. 그래서 공동정부라는 것이 어떤 형태로 가든지 간에 결과가 별로 좋지 않았던 우리의 기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기억을 자칫 잘못하면 이번 경우에서도 국민들이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권력을 대통령에게 집중된 권력을 어떻게 하든지 좀 분산해서 그런 현상이 나오지 않도록 하겠다. 이것은 누구든지 좋은 생각이고 그 과정에서 여러 세력이 힘을 합쳐서 하겠다. 그것도 좋은 생각이라고 보긴 봅니다. 그러나 그것이 야합으로 비춰지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그 방안이 무엇일까를 생각해야 될 텐데 자칫 잘못하면 현실적으로 야합으로 끝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거는 지적돼야 된다는 거죠. 이게 아마 그러니까 이제 순서를 좀 이렇게 잘 해야겠죠. 이제 바로 뭐 이렇게 뭐 자리 나누는 얘기를 들어갔다가는 바로 뭐냐 이제 얘기가 나올 거고. 그래서 조국 교수가 3단계 단일화 그렇죠. 방안을 제시한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우선은 뭐 정치 혁신에 대한 어떤 합의 이런 거 공유할 거 좀 먼저 정리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책
이 정책도 합의 안 하고서 단일화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정말 집권하면 어떤 정책으로 우리 할 건지 이거에 대한 합의 이게 이제 있어야 될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얘기하신 그러면 이제 권력을 어떻게 공동 정부를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뭐 이런 문제가 그 다음 순서 정도가 이제 될 텐데 근데 저도 아까 김 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그게 얘기가 되더라도 아주 뭐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지분을 몇 대 몇으로 하고 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이런 나눠먹기 이렇게로 비춰질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 큰 틀에서 정말 협력을 해서 손을 잡고 다음 정부를 같이 책임을 져나간다. 어떤 그런 대강의 어떤 방향 그리고 사실은 구체적인 문제는 좀 이후로 넘기는 것이 좀 맞는 거 아닌가 저는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목 교수님께서는 결과론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예전에도 사례가 있었다를 말씀해 주신 거고 이제 유 박사님께서는 그러나 이제 좋은 방안을 가지고 우리가 또 좀 더 진전된 결과를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시각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당위론적으로 말씀을 하시고요. 저는 과거의 경험을 기초로 해봤을 때는 우려가 된다. 우리 정치판에서 그 당위론이 현실로 나타나겠느냐는 우려를 하는 것입니다. 저도 뭐 아차하면 그런 우려가 현실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DJP의 조심을 해야죠. 그것이 대단히 지역주의의 연합이라는 측면이 대단히 강했죠. 그야말로 DJ와 JP는 일단 이념적으로 잘 맞지 않는 정치인들이었고 그래서 지금 안 후보와 문 후보와의 어떤 공동정부, 전 공동정부라는 말에 좀 거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다른 말로 좀 바꿨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공동통치, 뭐 이런 말이 좀 여러 있는데. 용어는 등장하던데요. 글쎄요. 근데 어쨌든 DJP라는 것은 거의 지역주의로 서로 충청을 끌어들이겠다라는 거고 또 호남이 그 당시에 대단히 소수의 세력이었던 측면이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3당 합당 있지 않습니까? 이건 좀 다른 부분이긴 합니다만 그런 것들도 그야말로 야합이었죠. 3당 합당은 전혀 색깔이 다른 사람들이 정치인들이 오로지 아까 제가 정치라는 것이 권력의 획득 유지 쟁취다라고 했지만 그것이 어느 정도 국민이 동의하는 선 내에서 그것이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나 3당 합당 같은 거 민자당 합당은 그건 뭐 아무리 봐도 무슨 야합이에는 설명할 길이 없는 것이고 근데 지금 현재 안 후보와 문 후보의 경우는 상당히 이념적인 부분이 겹친 부분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재벌개혁이나 다른 부분에 있어가지고 중도냐 보수냐 진보냐 약간의 이념적 스펙트럼 차이는 있지만 그래서 그 당시 DJP와 비교할 필요는 없을 것 같고 보다 중요한 것은 아까 정책 얘기를 했습니다만 가치를 공유하는 것을 분명히 국민들에게 보여준다면은 이것이 권력 야합이라든지 지분 나누기라든지 이런 담합의 그 오해는 좀 부식시킬 수 있지 않느냐 이런 부분이 대단히 중요한 안 후보와 문 후보 양쪽의 정치 스킬에 관련된 문제일 겁니다 앞으로 과제이죠 그게. 네. 연합 관련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자면은요 되게 이념의 유사성에 따라서 가치를 공유했을 때 연합하는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게 그 시대의 중요한 가치가 무엇인가는 다를 수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역연합이 필요할 수 있겠고 어떤 경우는 정권교체가 필요할 수 있겠고 어떤 경우에는 진보적인 정책 노선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뭐 서양에서도 정농연합이 있을 수 있는 것이고 그랬을 때 우리가 연합을 두고 반드시 우리가 얘기하는 좌우 이념에서 비슷한 세력이 연합하는 것으로 보면은 좀 경험적인 사실과 좀 논리도 좀 다른 얘기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본다면은 야권 연합을 했을 경우에 우리 시대가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타당한 목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는 것인가 이 관점에서 봐야 되지 않느냐. 뭐 유사성이 어떻고라는 보다는 유사성도 어느 부분은 굉장히 유사하지만 어느 부분은 다르지 않습니까? 예컨대 이번의 경우도 기존의 세력과 또는 정치 세력 간의 치열한 경쟁이 아닌 뭔가 좀 같이 가자라는 주장을 하는 차원에서 보자면 오히려 대통합을 이야기하는 박근혜 후보하고 중호의 정치를 넘어서서 안철수 후보하고 유사한 측면이 있을 수도 있고 반면에 내부 진용 구성과 이런 측면을 보자면 오히려 야권 연합의 틀에 같이 있을 수 있는 민주통합당 후보하고 안철수 후보하고 유사한 측면도 있고 하기 때문에 시대가 요구하는 과제를 실천하는데 또 국민적인 입장에서 어느 것이 바람직한가라는 관점에서 봐야지 연합을 또 너무 기계적으로 분석할 필요는 없지 않나. 저에 대한 반박인 것 같아서 제가 좀 얘기를 하겠는데 제가 말하는 가치라는 건 지금 이런 지금 우리 시대를 볼 때 지금 우리가 하는 얘기들도 하여튼 80%가 정치 공학적인 얘기들입니다. 그러니까 총선 때 작년의 경우를 볼 때 내년 총선은 분명히 야권이 이기려고 다 봤어요. 근데 왜 졌습니까? 그게 결국은 경제민주화나 복지 쪽의 이슈를 선정을 했고 새누리당 쪽에서 또 하나 그것이 결국 공학적으로 가면서 야당과 여당이 거의 같이 비슷하게 기계적 평균으로 경쟁을 했단 말이죠. 그런 결과가 여러 가지 공학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새누리당의 승리가 나타난 거거든요. 그러나 작년의 경우를 봐도 우석훈의 그 88만 세대라든지 그리고 비정규직의 문제 그다음에 대학생들의 좌적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았어요. 바로 그 부분을 짚고 안철수 교수가 그걸 들어주면서 떴던 거거든요. 물론 다른 이유도 있었지만 바로 제가 주장하는 것은 이런 겁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것의 80%가 공학적인 부분이에요. 그러나 공학적인 부분은 저는 맞다고 봐요. 그것을 배제하고 싶지는 않은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얘기. 바로 그 부분이 가치지향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정치 쇄신이 박근혜 후보와 같이 들어온다. 이런 것들은 정말 대단히 공허한 얘기라는 거죠. 우리 사회가 지나친 빈부격차가 벌어지고 있고 어느 나라보다도 2050의 그룹에 들었다고 자랑을 하면서도 막상 내용 들여다보면 전혀 실질적 민주주의가 안 되는 나라. 이런 것들을 볼 때 안 후보와 문 후보는 진짜 가치 공유할 분이 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그냥 과거에 기재표는 그런 게 없었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던 거죠. 그 부분에 제가 오해를 부식시켜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저는 최 교수님 의견에 또 상당 부분 이제 좀 공감을 좀 하거든요. 그러니까 문재인 후보라든가 안철수 후보 이 두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스타일 그리고 또 이 두 사람이 정치를 시작한 지 아직 얼마 되지 않는 아직은 좀 그래도 정치의 때가 좀 덜 묻었다는 이런 점을 이제 감안을 하면은 여러 가지 그 정치공학적인 어떤 계산을 좀 뛰어넘는 방식의 어떤 그런 좀 단일화했던 방식 아마 이런 거를 좀 보여줄 아마 이런 가능성도 좀 상당히 좀 있다 좀 그렇게 이제 판단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단일화가 제대로 된 단일화가 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들이 보기에 감동을 줄 수 있는 그런 단일화가 돼야 된다는 거 아마 이런 인식들을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뭐 민주당 같은 경우 또 이제 뭐 워낙 이제 덩어리가 큰 조직이기 때문에 또 여러 가지 뭐 또 이제 복잡한 이제 요구들이 있고 얘기도 있을 수 있고 뭐 그렇겠습니다만 아마 저는 두 후보가 어느 정도 결국은 이제 후보의 의지 문제거든요. 그러면은 이 두 후보가 아마도 좀 그런 부분들을 의식을 해가지고 상당히 좀 쿨한 방식으로 여러 가지 그 매듭들을 지어나갈 그런 가능성이 저는 좀 상당히 있다. 좀 그렇게 좀 저도 봅니다. 기대를 해보고 싶은 생각이 꿀떡 같습니다. 네, 꿀떡 같고요. 그 최 교수 지적한 바처럼 가치를 공유하는 사람끼리 손을 잡고 뭐 하는 것. 지난번 김종필, 김대중 두 경우와는 이번 경우가 다르다는 것도 저도 인정을 합니다만 제가 좀 더 현실적인가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의 결과하고 과거에 전혀 야합적인 행동을 했을 때의 야합의 결과하고 과연 큰 차이가 날 정도로 이 두 후보를 둘러싼 사람들이 그렇게 후보의 생각과 일치하고 있을까? 이게 저는 걱정스럽다는 겁니다. 두 후보는 문재인 후보나 안철수 후보는 상대적으로 정치에 때가 덜 묻은 사람이라는 건 동의를 합니다만 그 후보를 둘러싸고 있는 뭐 둘러싼다는 표현이 아주 부적절한 표현입니다. 그 후보를 지금 이렇게 뭐 선거를 꾸려가고 있는 그분들을 한번 면면히 살펴보면 과연 이런 우리가 현실적으로 걱정하고 있는 이런 부분이 현실화 안 될 수 있는 장담을 할 수 있을까? 뭐 물론 두고 봐야 되겠죠. 네. 그렇지만 저도 기대를 해봅니다. 장담이 대단히 어려울 겁니다. 기본적으로 권력이라는 게 부모 자식 간에 나눌 수 없는 게 권력이기 때문에 이것을 현재 우리가 대개 이제 권력 분점 얘기할 때 헌법 86절 예를 들지 않습니까? 행정각부를 통할한다 총리가. 그리고 또 하나 헌법 87조에 나와 있는 게 국무총리의 제청으로 장관을 임명한다. 이제 대통령이 임명하는 건데 이 부분은 이런 식으로는 도저히 안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간다면 결국 권력이 야합을 할 수밖에 없을 거예요. 이 부분을 분명히 헌법 개정은 안 되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간에 법적 제도적 보완을 하지 않으면 그것은 분명히 권력 분점이 아니라 권력 야합으로 갈 가능성이 대단히 크다는 겁니다. 저도 그 말은 동의합니다. 권력 분점은 지향한다고 하더라도 권력 자체가 집중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제도적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면 쉽지 않은 면이 있을 것입니다. 그 점에서 정치 쇄신 관련 논의해가지고 좀 구체적인 혹시 제도개혁 관련 논의까지 진전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까 가치 관련 논의 저도 전적으로 정치 연합 자체가 공학적인 연합 아닙니까? 다만 그 시대적인 국민적인 요구하고 얼마나 부합하는가 이런 차원에서 했을 때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어떤 공유점을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지금 상당히 공유하고 있지만은 우선순위를 조금 다르고 있으니까 향후에 지금 일정을 남기고 과연 어느 방향으로 집약될 것인가 이게 과제다. 마찬가지로 과거의 경우도 이번은 가치연합이었고 이전에 김대중 대통령과 만들었던 DJ표합은 월가치연합이었다. 또 그렇게 볼 수 없다는 거죠, 제가. 그 당시에는 지역연합은 지역 등권이 실천이었기 때문에 그 연합이 필요하다고 했었고 공유받아서 정권 교체를 했다 해서야지 어느 특정한 기준만 가지고 가치를 얘기할 수 없다. 그러니까 시대적인 요청도 있을 테니까요. 어쨌거나 단일화 열망은 뭐 야권 후보 지지자들 사이에서는 뭐 강한 것은 틀림없고 필승론이라는 것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방법론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 지금 그 두 후보 간에 일치되지 않는 부분 그래서 아직은 풀지 못한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것에 또 공감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그 새누리당 얘기를 오늘 거의 안 했거든요. 근데 대선은 지금 사실 박근혜라는 그 새누리당의 이 확고한 후보가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 쪽에서 이런 그 야권의 단일화는 상당히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쪽이 필승이면 이쪽이 필패라는 얘기인데 가만히 있지 않을 거란 얘기죠. 어떻게 대응을 하게 될는지
이 단일화 카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있을지 그 얘기를 좀 해볼까요? 안 됐으면 좋겠다 생각하겠죠? 뭐, 그건 다들 말씀하는데요. 우리 아까 김 소장께서는 뭐, 3자 구도로 간다고 해도 반드시 뭐, 이렇게 이 필성이란 이런 구도는 아닐 수도 있다는 우리 그 얘기도 누가 저는 뭐 그 얘기한 적 없는데 삼자 필수로 했을 때 야권이 단일화됐을 때 야권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예, 야권이 반드시 이긴다는 보장이 없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근데 기본적으로 안 됐으면 하겠죠. 안 됐으면 하는데 오늘 뭐 여러분들 얘기를 다 종합해보고 또 바깥의 분위기를 보아서라도 두 사람이 단일화를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인데요. 그렇다고 그러면 그 생각을 새누리당이 못하고 있을까? 그거 똑같이 하고 있을 겁니다. 그렇겠죠. 근데 이제 그 다음 질문은 단일화가 된다 그러면 예컨대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 방식에 대해서 시비거리가 없을까 하는 것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거고요. 그걸 쟁점화할 수 없을까 하는 생각도 되겠죠. 두 번째는 단일화가 됐을 때 누구로 단일화가 되는가에 따라서 전략은 다를 수 없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겠죠. 만약에 문재인 후보 쪽으로 단일화가 되었을 때 과연 박근혜 후보한테 유리할까? 상대적으로 유리할까? 아니면 안철수 후보 쪽으로 됐을 때 상대적으로 유리할까? 이 계산을 하고 있을 거예요. 하고 있는데 아마 어떤 경우든지 어렵다 이런 생각은 하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단일화가 되면 필패할 거다 이렇게 생각하지도 않을 거라고 그렇겠죠.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죠. 단일화가 되었을 때도 이길 수 있는 전략이 뭘까? 그리고 누가 되면 더 좋을까? 이걸 고민할 텐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또 다른 분들 생각도 있으시겠죠? 그거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이거야말로 진짜 뭐 바둑 두는 거나 비슷하겠죠. 결국은 문 후보가 유리하냐 상대하기가 안 후보가 꺾기 쉬운 상대냐 뭐 이런 얘기인데 지금 새누리당의 그 어떤 공세나 정치적인 그 성명이나 대변인 발표 이런 걸 보면요. 문과 안을 적당히 이렇게 조율하는 듯한 그런 느낌 많이 받습니다. 최근 다시 문재인 후보한테 다시 공격을 좀 하기 시작했고요. 네. 지난 2002년도 선거 때 보면 지나치게 노무현 후보를 좀 과소평가한 점이 있었어요. 한나라당이. 정몽준 후보가 그 당시 월드컵 그 특수 때문에 갑자기 지지율이 막 상승하고 급상승하니까. 그래서 노무현보다는 정몽준 후보에게 공격을 집중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결국 단일화 노무현이 되면서 올라갔던 거에 대한 어떤 학수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거고. 바로 그렇기 때문에 문 후보와 안 후보를 적절히 이런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의제의 하는 이렇게 서로 이렇게 견제시키고. 그러면 그 노무현 전 대통령의 그 NLL 그 대화로 진위 여부 파문 이것도 아까 뭐 문 교수님 얘기하셨던가요? 이게 프레임을 그 문 후보 쪽으로 제가 얘기했죠. 그 NLL도 저는 그런 거라고요. 그 NLL을 제기해가지고 별로 표의 득표가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알 겁니다. 아마 정문 의원이 젊은 의원이고 똑똑한 의원인데. 그걸 지금 물론 이제 그 당시 NLL 발언을 만약에 노무현 대통령이 했다라고 하면 그건 문제가 될 수 있을 겁니다. 아마 그것이 여러 가지 좌우의 문제도 있고 보수화 정도 문제 있겠지만 그런 걸 제기한다는 자체가 대단히 구태하게 보이거든요. 지금 그리고 지금 현재 그 문재인 후보라든지 지금 당시에 참여정부도 그랬고 그렇게 어떤 무슨 그 친북적인 그런 정권이 전혀 아니었지 않습니까? 지금 이 문재인 후보도 그렇고 안철수 후보도 마찬가지인데 그런 것을 제기했다라는 것은 일부러 좀 이 단일화를 좀 이렇게 약화시키려 하는 게 아닌가. 문과 어떤 박의 어떤 이 양강구도로 가면서 안을 조금 이제 소외시키고 그 다음에 또 안이 조금 소외된 문을 다시 공격하고 뭐 이런 그래서 이게 지나친 너무 이 소설 쓰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전략적 접근이다. 너무 지나치게 공학적인 측면이 모르겠지만 그런 면도 없지 않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보여요. 그래서 또 한때 얘기했던 게 역선택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단일화를 하는데 안과 문이 그 야권에서 누가 단일화되는 게 좋냐라는 것이 항상 문이 높게 나오고 안이 높게 나올 때 언론에 나왔던 얘기가 역선택이다 뭐 이런 얘기 많이 나왔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 보면 그게 다 역선택은 아닌데 역선택적인 측면이 없지 않은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새누리당으로서는 굉장히 곤혹스러운 거죠. 계속 이제 그 양당의 남의 집 위에 자꾸 간섭하는 게 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원론적으로 본다면 야당이 단일화돼서 얘기할 필요 없는 거죠. 자기의 정책을 얘기하면 되는 건데 보다 포지티브하게 얘기하면 되는 건데 계속 단일화에 대한 공격을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게 두려운 거죠. 뭐 당연한 거겠죠. 그걸 우리가 비판할 필요는 없다고. 뭐 봅니다. 사실 한 명 상대하기도 어려운데 그렇죠. 두 명을 두 명 상대하니까 참 힘든 것 같습니다. 예, 아까 뭐 질문하셨지만은 사실 뭐 단일화 문제를 뭐 새누리당이 어떻게 할 도리가 없습니다. 뭐 기본적으로 3자 구도로 어떻게든 유도를 해서 뭐 3명이 나가도 우리 질지 모르겠다 이런 얘기 계속하면서 뭐 좀 유도를 하겠지만은 뭐 그 한계가 있는 거고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야권 후보단이라 아마 상수로 놓고서 이제는 그렇게 뭐 이제 예상을 이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새누리당이 뭐 상당히 좀 어려운 상황이 좀 간단한 게 좀 아닌 거로 좀 판단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야권 후보단이라는 논의가 11월 정도 들어서면은 이제 본격화된다고 이제 예상을 했을 때 그러면은 이제 국민들의 시선이 야권의 후보단이라 이제 논의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후보 선출까지
한 달 정도의 후보 등록일까지 과정을 야권이 이제 거의 뭐 이제 끌어오다시피 하는 됐어요. 이런 상황을 예상해야 될 겁니다. 그러면은 사실상 지금 박근혜 후보가 자기 거를 제대로 정상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기간이 12월 19일까지가 아니라 일단은 이달 말까지다. 이렇게 봐야 될 겁니다. 이 기간이 너무 짧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부터 박 후보가 선대위는 이제 중앙은 선대위에 맡기고 본인은 이제 지역 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만은 스킨십만 강화한다고 해서 지금 반전이 가능한 이런 지금 상황도 아니고 뭔가 이 추가적인 반전의 계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게 사실 마땅치 않습니다. 묘책이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결국은 11월 하순까지 이 상태에서 지리하게 이렇게 판세가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이러다가 바로 이제 11월에 야권 후보 단일화 논의가 시작이 됐을 때 박 후보가 할 수 있는 폭이 대단히 좁아진다는 거. 그래서 저는 지금 새누리당의 이 어려움이 상당히 뭐 간단한 어려움은 좀 아니지 않나 그렇게 좀 봅니다. 뭐 저 역시 마찬가지 생각입니다. 새누리당 입장에서는 단일화 하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라고 지금 이제 강조를 하겠지만은 단일화를 하게 되면 굉장히 불확실하겠죠. 그랬을 때 아마 단일화 과정에서 양쪽 진영 간의 단일화를 둘러싼 지루한 공방이 지속될 경우에 이것을 정치공학적인 야합이라고 굉장히 상처내기를 강하게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동안 보면은 주로 공격 대상을 한때는 안철수 후보를 상대로 공격 대상을 삼았었죠. 저는 그럴 수 있었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만약에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지 않았다면은 오는 12월 19일의 선거는 사실상 박근혜 후보의 즉위식 정도가 되고 말았을 것이다. 계속 경쟁하는 아무리 가더라도 민주통합당 후보, 문재인 후보가 아닌 다른 후보가 나오더라도 박근혜 후보가 가져왔던 독주 부분을 끌어오기가 상당히 어려웠을 것이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등장하면서 가운데층을 많이 끌어안았단 말이죠. 그러면서 박근혜 후보가 상당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박근혜 후보, 안철수 후보의 경쟁이 초반에 시작되다가 이제 야권의 주도권을 둘러싸고 안철수 후보와 문재인 후보 간에 되다 보니까 문재인 후보가 안철수 후보가 가져온 표를 또 가져왔단 말이죠. 그런 전달해준 효과가 있어가지고 3자 구도가 정립이 되어 있는데요. 최근에는 다시 또 문재인 후보한테 좀 공격을 집중하고 있죠. 저는 그럴 수밖에 없다, 이 역시. 왜 그러냐? 지금 국정감사 기간인데요. 국정감사 기간에서 사실상은 이번 정부에 대한 감사에 초점을 맞춰야겠지만은 후보 간의 문제 전략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보니까 문재인 후보를 향해서는 참여정부 때 뭔가 끌어내려고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문원 의원도 그런 것이 나왔습니다. 아까 지금 마치 이렇게 국정감사를 두면서 문재인 후보와 박근혜 후보 간의 양자 대결 구도로 가다 보면은 안철수 후보가 상당히 의제에서 소외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상당히 크긴 합니다만은 또 경우에 따라서는 진흙탕 싸움으로 몰아붙이고 오히려 이쪽이 깨끗하게 나설 제3의 전략이 가능할 수도 있겠죠. 또. 네. 그 양면 전략이 있지 않겠어요? 하나는 이렇겠죠. 아까 아름다운 그 단일화. 그게 아름다운 과정이 안 되도록 그렇게 보이지 않도록 어쩌든지 만들려고 하겠죠. 그러겠죠. 네. 그게 하나가 두 사람 사이의 경쟁이 심화되면 될수록 아름다움의 정도가 좀 떨어질 거라는 거겠죠. 그러면 한쪽이 조금 약할 때 다른 한쪽이 언론의 여러 가지 조명을 받을 수 있는 그러면서도 다소 불리한 그 안건들을 끄집어내겠죠. 그게 지금 NLL 잠재적으로 분리할 수 있는 그런 거겠죠. 그렇게 꺼냄으로써 안철수 후보가 좀 앞서가는 걸 문재인 후보가 따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겠죠. 그러면 경쟁이 심하게 되면 뭐 아름답지 못할 그런 가능성도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제가 양면 전략을 쓴다는 게 뭐냐면 어떤 이유냐 그러면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북한에 대한 입장을 동시에 묻는 거죠. 그래서 NLL 문제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아니면 북한 전체적인 문제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개진하도록 만들면 결국 뭡니까? 안철수 후보를 지금 지지하고 있는 보수 중도층의 지지자들이 어쩌면 돌아설 수도 있겠다. 이런 양면 전략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그렇게 하면은 궁극적으로는 단일화가 된다 하더라도 아름답지 못하도록 또 역선택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구도를 맞춰가기 위해서 앞으로도 이 이슈를 한쪽 이슈를 만들어냈다가 또 다른 쪽으로 옮겨가고 이런 것을 반복적으로 하지 않겠나 이런 추측을 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 과정에서 또 네거티브 전략이 등장할 그럴 가능성도 역시 높아지는 것 아닐까요? 그런 부분이 우려가 되는데. 네, 그런 지금 단적인 사례로 지금 얘기됐던 NLL 문제 좀 이런 거를 좀 들고 싶은데요. 저는 새누리당에 굉장히
전략이라고 치면은 굉장히 잘못된 전략을 지금 선택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봅니다. 이거가 기본적으로 그 사실 자체가 확인이 지금 불가능한 그런 이제 사안이거든요. 그러니까 일단은 그런 의혹을 제기하고 이제 정치적인 공격은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뭐 정상회담의 어떤 그 대화록이라는 걸 공개 자체를 할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거는 뭐 나중에 박근혜 후보가 서로 이제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일 정상회담 했는데 야당에서 의혹 제기하면서 이런 얘기 하지 않았느냐 공개해라. 이거 공개하면 안 되는 거죠, 그게. 그건 안 되는 건데, 이걸 가지고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결국 이제 문재인 후보에 대한 공격용으로 이제 지금 이제 쓰려고 이제 그렇게 꺼낸 건데, 저는 오히려 이것이 주는 어떤 그 식상함, 이 안보 문제를 다시 가지고 좀 써먹으려고 한다. 이런 어떤 식상함을 이제 한편으로 안겨주고 그러면서 정작 이제 문 후보한테는 별로 그렇게 또 타격을 주지 못하는 이런 정도에 이제 그쳐가지고 오히려 저는 이렇게 좀 득보다 더 실이 클 수 있는 거 아닌가. 더 나가면은 진짜 역풍이 불 수도 있는 그런 거 아닌가 싶어서 이거는 좀 굉장히 좀 이번 대선 분위기에서는 굉장히 좀 잘못된 전략 선택을 한 거다 그렇게 봅니다. 저도 지금 동의하는데요. NLL 그것이 득표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순진한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대단히 비사회과학적이고 비시대적이다. 시대를 못 읽는 거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다면 새누리당의 정문원 의원 정도면 그 정도는 저도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 정도는 알 텐데 만약 그걸 모르고 정말 NLL 이 문제를 꺼내가지고 이게 중도 보수층을 다시 끌어올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대단히 착각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전략적인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게 과연 무슨 전략에 도움이 될지 그걸 잘 아직 모르겠어요. 결론은 역시 NLL 이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별 끌어올 수 있다라는 좀 적극적인 생각을 했다고 보는데 그것은 역시 대단히 시대착오적이다. 그런 것들이 새누리당이 이 문 안에 어떤 단일화를 너무 의식할 거 없이 정도로 가야 되는 것에 어긋난다고 저는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일화 파괴력이 크다 보니까 이제 그에 대응하기 위해서 나타나는 어떤 초잠의 그런 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이게 이제 정치공학적으로도 볼 수 있는 측면이 충분히 있지만 동시에 또 봐야 될 것이 NLL이라고 하는 이게 실체가 있는 남북 간의 관계고 이게 실상은 어떤 측면에서 영토의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꼭 뭐 표를 몇 개 더 갖고 올 거냐 이런 차원으로 볼 것만이 아니라 국가의 그 통수권자가 진짜 어떤 얘기를 했는지 이거는 국가 간 측면에서 한번 봐야 돼요. 저를 수구로 몰아도 좋아요. 그렇지만 이거는 한번 봐야 될 것이고 또 다음 우리 통수권자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남북 간의 관계를 보는 그런 시각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공학적 측면으로 보면은 나쁜 거지만 그렇죠. 그렇지 않고 후보의 국가관을 알아보는 도구다고 보면 별로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거는 NLL을 인정한다고 얘기했는데 지금 확인할 때도 없는 걸 그리고 만약 확인하려면 국회 3분의 2가 동의가 있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꺼낸다는 건 문재인 후보가 얘기했지 않습니까? 이건 난 NLL에 대해서 수호하겠다라고 얘기했는데 난 지금 이해가 좀 안 저희 오늘의 주제는 단일화. 얘기가 좀 NLL 가고 말았습니다. NLL 문제는 다음 시간에 또 하겠습니다. 단일화 프레임 관련 NLL 문제를 저는요, 그 패착이었다라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당 진영에서 뭘 노렸느냐라고 봤을 때요. 흔히 야권 후보 중에서 누가 나왔을 때 과연 박근혜 후보에게 더 경쟁력이 있겠느냐 이런 틀에서 봤을 때 현재는 위원회 확장폭이 안철수 후보에게 더 많다고 대책해 보는 쪽 아닙니까? 다만 그것을 끝까지 가져갈 수 있을까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인데 반면에 문재인 후보는 지금 민주통합당이라는 당 조직을 가지고 있지만은 자칫 잘못했을 때는 참여정부의 프레임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 이것을 좀 우려하고 있는 부분인데 지금 새누리당 진영에서는 계속 그 연계 속에서 노무현 대통령 연계 속에 계속 연계시키다 보면은 문재인 후보도 그쪽 틀로 좀 가두려는 이런 시도가 아니겠는가. 잘하고 잘못하고를 떠나서. 그런데 과연 그게 효과가 얼마나 있을까, 국민들이 공감할까, 이건 별개의 문제 같습니다. 박 후보가 그 이제 노무현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이고, 박근혜 그렇죠. 후보는 박정희 프레임에서 벗어나야 되는 것.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박근혜 후보는 박근혜를 이겨야 돼요. 그런데 만약에 박근혜가 박정희 후보, 문 후보가 노 후보 이렇게 간다고 했을 때 상대적으로 박 후보의 승리 가능성이 더 커지죠. 좀 커지겠죠. 그 여러 가지 부분은 또 저희가 다른 시간을 기약하면서 오늘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90분 동안 생방송으로 보내드린 색다른 토론 설전. 오늘은 문재인 안철수 야권 후보 진영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단일화 주도권 싸움과 관련해서 토론을 펼쳐봤습니다. 그 배경 그리고 또 대선 판도에 미칠 영향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얘기를 해봤는데 시간에 어떤 그 제한이 있어서 충분히 또 얘기를 나누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 또 얘기의 어떤 그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시면서 국민들께서는 과연 그럼 어떤 후보가 가장 좋은 대통령이 될 것인가, 국민들은 아마 이 시간을 면접의 시간으로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저의 소망이고요. 그런 시간이 또 실제로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 국민대학교 행정정책학부의 목진유 교수님, 한국정치아카데미의 김만흠 원장님, 그리고 용인대학교 교양학부의 최창렬 교수님, 시사평론가이신 서혁 박사, 유창선 박사님 모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긴 시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색다른 토론 설전, 저희는 다음 주 일요일 낮 2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